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삶에서 아무리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냉대와 무시는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타인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반응이었고 당신의 영혼이 가진 깊이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보인 방어적 몸짓이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말했듯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내면의 조각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그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이유 없는 잔인함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했던 방식은 당신의 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가 당신 앞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정직함은 그들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했고 자신이 마주할 수 없는 진실을 대신 당신에게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왜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게를 내려놓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준 사랑은 결코 데펠디치오가 아니었으며 당신의 본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진실을 되찾는 첫 번째 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했던 방식은 결코 당신의 가치나 본질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내면의 혼란이 투사된 그림자였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타인은 우리의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부정한 부분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무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진실을 당신이 비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당신의 성숙함은 그들의 미성숙을 드러냈으며 당신의 사랑은 그들이 잃어버린 감정의 깊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했고 침묵했고 회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호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림자를 깨우는 촉매제였고 그들이 스스로의 상처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그 혼란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항상 그들의 내면에 대한 설명이었지 당신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준 사랑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고 당신이 보여준 친절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깊이, 당신의 성숙함,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진실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의 의미는 앞으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끄는 힘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행동의 95%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고 왜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며 왜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피해야 할 상황을 계속해서 선택하는지 그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무의식에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중심에는 그림자가 자리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밀어낸 자아의 일부이며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추어버린 내면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방향을 강하게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채 받은 상처들,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들,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물러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무의식적 자기 배열이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건 당신 안에서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던 힘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나에게 이것이 반복되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것을 재현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반복은 깨지고 삶의 방향은 바뀌며 자신을 향한 이해는 더 깊어집니다. 무의식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끌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결국 운명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지나쳐버린 내면의 어떤 상처나 욕구 혹은 인정하지 못했던 힘의 조각들이 당신의 삶의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와 공명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익숙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상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이상한 끌림을 느꼈고,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든 어떤 감정적 자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끌림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부분은 당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혼란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미처 다루지 못한 그림자의 반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나쁜 대우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그런 관계 쪽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그 실은 끊어지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반복으로부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가장 혼란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투사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외부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그림자는 결국 타인의 얼굴을 빌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이상화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의 작은 행동에 과도하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춰지는 내면의 상징입니다. 당신을 학대하거나 냉정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 분노, 두려움, 무력감의 그림자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와 그들의 그림자가 얽혀 춤추는 무의식적 무대였습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감정은 상대의 행동을 통해 다시 떠올랐고, 상대는 자신의 상처를 당신에게 투사하며 당신을 왜곡된 거울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춤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외면해온 내면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관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투사 대신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도 반복해서 마주치는 상처와 관계의 패턴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형성된 심리적 흔적에서 비롯됩니다. 윤근, 아이의 영혼에 닿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경험한 무시, 비판, 방치, 과도한 통제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관계의 청사진으로 남아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을 다시 선택하며 떠나지 못한 채 동일한 감정적 지옥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했던 아이는 사랑을 노동으로 착각하며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속에서 다시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끌리고 이 불안한 친숙함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는 미래를 조종하며 당신을 익숙하지만 파괴적인 길로 되돌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면을 직면하게 하기 위한 무의식의 시도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처, 같은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라는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스크립트를 재현하지 않게 되고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칼을 융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반복되는 관계의 비극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리적 기반인 집단 무의식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상처, 당신이 끌려가는 관계,
당신이 반복해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모두 이 거대한 심리적 바닷속에서 형성된 보편적 패턴인 원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생자, 구원자, 배신자, 폭군, 순교자, 현자. 이 모든 원형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겪어온 경험에 반복된 기록이며 우리는 이를 무의식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원형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동시에 반영하는 심리적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잃어가며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구원자 원형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고,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사람은 희생자 원형에 갇혀 있으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림자 어린아이 원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며 누군가가 당신을 학대하거나 무시할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원형을 무의식적으로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역시 상대의 그림자에 반응하며 자신의 원형적 상처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연기자가 아니라 극을 재작성할 수 있는 창조자가 됩니다. 원형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온 운명 같은 패턴을 해체하고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윤은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가면이며,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과장하며 일부를 죽여가며 이 페르소나를 강화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단지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한 장치로만 머물지 않고 결국 자아와 융합되어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학대적 관계에 머물렀던 이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유도,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상처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페르소나의 무게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착해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버림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두려움과 결핍에서 태어난 생존 전략입니다. 페르소나를 오래 쓸수록 진짜 자아는 더 깊이 묻히고 그 공백을 포식하는 사람들이 쉽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상처, 인정 욕구, 결핍을 본능적으로 읽어내고 그 틈을 이용해 지배하거나 조종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 지나치게 희생하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포식자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당신, 분노가 있는 당신, 욕망이 있는 당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 그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당신을 보호하지만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는 당신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돌아오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거나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숨기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틈을 본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깊은 감수성, 타인의 고통을 먼저 느끼는 능력은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상처 입은 포식자들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고 당신의 따뜻함을 흡수하며 당신이 오래전부터 쌓아온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고 당신이 침묵하는지를 확인하며 관계의 균형을 뒤틀어 갑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이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감 가는 사람은 상대가 말하지 않은 고통까지도 감지하고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끝없는 공급원처럼 보입니다. 감정적 포식자들은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고통을 타인의 에너지로 덮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등뼈를 꺾고 마음을 소모시키며 자신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가슴이 조여오거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힘입니다. 문제는 공감이 방향을 잃어 자신을 향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공감 가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타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이용하려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당신의 공감을 다시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릴 때 비로소 당신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깊고 조용한 여정에서. 칼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고, 이는 모든 인간이 평생 동안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내면의 귀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 가족의 프로젝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쌓으며 만들어진 가짜 나를 벗겨내고 그 아래 묻혀있던 진짜 영혼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고독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 정직합니다. 당신이 왜 사람들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당신이 대신 들고 다니며 희생한 이유는 당신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이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두려움, 상실감, 그 모든 것들이 거부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이정표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성된 존재로서 서 있게 되고 누가 당신을 말탓하건 간에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개성화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원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는지, 왜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상처받고 버려지는지,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관계, 반복되는 실망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지도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투사 회수입니다. 타인의 잔인함은 그들의 문제였지만 당신이 그것에 반응한 방식은 당신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물로 보지 말고 왜 이것이 나를 자극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실천은 애도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것들, 인정, 보살핌, 안정감, 그것들이 진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자존감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실천은 의식적 선택입니다. 예전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익숙함은 안전이 아니라 트라우마입니다. 새롭고 선한 사람은 당신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이지만 그 낯설미 바로 치유의 방향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변화는 고통 뒤에서 도착하는 고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속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상처는 시간만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의식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도구는 그림자 일기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을 자극한 사람들, 불편했던 순간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기록하십시오. 글로 쓰는 일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 안에 숨겨진 진실들이 종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능동적 상상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이 대화는 실제가 아니지만 감정의 에너지를 풀어내고
억눌린 분노와 슬픔을 안전하게 배출하게 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관찰자의 의식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이 감정은 나인가 아니면 그저 내 안에서 지나가는 파도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질문이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당신을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 도구는 꿈일기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며 상징적 메시지로 당신을 이끕니다. 반복되는 상징, 등장인물, 장소들은 중요한 심리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공동체입니다. 진실을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당신은 더 이상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도구는 급진적인 자기 정직함입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일수록 그것이 치유의 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멈추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모든 도구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속적인 의식 그리고 자신을 마주할 용기만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일시적인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냉정함, 침묵, 무시, 비난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던 사랑을 다시 요구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영적 신호였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무의식적일 때 삶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고통이라는 언어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바라본 사람이며 따라서 더 이상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바뀝니다. 이 영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단 한 단어라도 적어보십시오. 나는 깨어났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새로운 궤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